카주비토는 책에 몰두한 우울한 은둔자였고 죽으면 개로 이 세계에 가게 해달라고 운명의 신에게 빌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와 텔레파시가 통했고 그 작가에게 입양되었다. 하지만 곧 그녀가 가위에 집착하는 사이코패스이며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주비토는 카페에 앉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아키야마 시노부의 최신 책을 방금 읽어 마쳤다. 소란을 듣고 고개를 들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종업원을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그를 발견하고 다른 손님과 함께 일어서라고 요구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안경을 쓴 여자아이는 글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로버트 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다. 총잡이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하려 했다. 하지만 카주비토는 영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남자와 권총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총이 발사되어 그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권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밀쳐내는 데 성공했고 그의 개연성 방어막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았기에 그 남자는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카주비토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동안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떠돌아다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책들을 보자 그는 아직 읽고 싶은 책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치명적인 죄악 시리즈 마지막 책이 마지막으로 나타났고 그는 그 책을 읽지 않고 죽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에 손을 대자마자 그는 강아지를 보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개라고 부르며 물을 가져왔고 카주비토는 자신이 살아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속 개를 보고 남자가 왜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어나기 전에 보았던 개를 기억했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발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개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젠장개로 말이죠. 책 없이 지내는 것이 카주비토를 미치게 만들었고 우리 안에 누워있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작가의 이름을 되뇌는 순간 가게 문이 쾅 열리며 검은 머리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지나가자 모든 동물들이 마치 포식자가 들어온 것처럼 공포에 떨었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그녀는 앞으로 헤어스타일의 남자는 무시하고 카주비토에게 자신을 부른 사람이 맞는지 물었고 카주비토는 그녀가 평소보다 약물에 취한 마약 중독자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남자에게 강아지 값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강아지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허벅지에 찬 홀스터에서 가위를 꺼내 케이지를 잘라 열었고 남자와 카주비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카주비토가 그녀가 묶어놓은 밧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자 그 여자는 가위를 칼처럼 휘두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자 그는 놀라서 소리쳐르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그 근원을 추적하다가 애완동물 가게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츠노 키리히메라고 소개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카주비토는 그녀가 92라고 말한 것을 보고 그녀의 거의 보이지 않는 신체 치수를 보고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주비토는 나중에 그녀가 카페에서 만났던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사건 이후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츠노는 그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그를 방에 묶어둔 채로 나가버렸다.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방으로 돌아와 그런 모습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카주비토는 인간이었다 해도 2번 다시 그녀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모욕감을 느낀 그녀는 그를 찌르려 했지만 대신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그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하며 원하는 게 있냐고 물었고 그는 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츠노는 그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고 그가 책을 둘러보는 동안 애완동물 가게에서 왜 자신의 이름을 불렀냐고 물었다.
카주비토는 아키야마 시노부라는 이름을 불러렀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나츠노는 아키야마가 자신의 필명이라고 설명했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뉴스에서 자신의 살인범이 여전히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슬픔에 잠길 때까지 과거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츠노는 풀이 죽어있는 그를 알아챘고 다음날 그에게 외출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서 쇼핑몰로 향했고 둘러보던 중 애완동물 가게 주인을 만났는데 그는 키리히메를 보고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길을 가다가 쇼핑몰을 패션쇼 무대라고 생각하는 금발 여자아이를 지나쳤지만 나츠노는 그녀를 NPC처럼 무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카즈토 비토가 좋아하는 서점을 지나쳤고 나츠노는 그의 눈에 그리움을 발견하고 그에게 들어가고 싶은지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카즈토 비토는 그곳이 자신의 옛 거주지임을 깨닫고 이유를 물었고 나츠노는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나츠노는 카즈토 비토에게 그의 살인범이 건물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에 그 남자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므로 그 남자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소리를 들었고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은 한 방에서 나온 남자를 보았고 카주비토는 그를 자신을 쏜 남자로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달아났지만 다리에 도착하자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나츠노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직 잡힐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피했고 그를 때렸지만 대신 다쳤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를 공격하여 날려버렸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는 죽음의 죄악소설 2권을 꺼냈고 이것은 카주비토가 그가 나머지 4권을 옷에 숨겼을 것이라고 지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츠노가 손을 다쳤던 것입니다. 나츠노는 그에게 돌진했지만 그는 그녀의 주먹을 피하고 자신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동안 카주비토는 그가 그녀의 책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움이 계속되었고 그가 옷에 숨겨둔 몇 권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나츠노가 자신이 치도록 유도하여 몰래 옷을 베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츠노는 그의 손에 있던 책들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위를 꺼내 그의 옷에 남은 책들을 잘라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그를 높이 차서 다리 끝에 쓰러뜨렸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카즈토 비토가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그 남자를 바라보며 카즈토 비토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츠노는 그가 자신을 죽인 남자를 왜 돕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에게 원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노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카즈토 비토는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자책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직 살아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내려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원해서 그녀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노는 카주비토에게 책을 계속 쓰고 싶다는 동기를 느꼈다고 말했지만 카주비토는 갑자기 자신의 방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이유를 물었고 그는 자신의 소중한 책들을 훔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것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친 여자는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개를 등장시키는 플롯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카주비토는 그녀가 길 잃은 자켓에 속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날 카주비토는 깨어나 보니 흰머리 여자가 테이블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그에게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타쿠의 집착녀 같은 애니메이션 대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 연기를 지켜보던 그는 나츠노가 그녀를 보면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츠노가 들어왔을 때 그 여자는 나츠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리에 앉았다. 나츠노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고 그는 그 명함을 보고 그 미친 여자가 아키야마의 편집자 히라지 스즈미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나츠노는 그녀가 보낸 원고를 읽었냐고 물었고 스즈미네는 완전히 쓰레기라고 말했다. 나츠노는 슬럼프에 빠져 일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했고 스즈미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즈미네는 그녀의 플롯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주목을 끌지 못한다며 플롯을 더 크게 만들라고 제안했다. 카즈히토는 악의 여왕을 대담하게 모욕하는 그녀에게 죽을 각오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거대한 가슴을 드러내자 나츠노는 가위를 꺼내 그녀의 셔츠를 찢었다. 카즈히토는 그녀를 야만인 취급하며 꾸짖었지만 변태는 그녀가 자기 몸을 찢었다고 고마워했다. 떠나기 전에 스즈미네는 나츠노에게 그 근처에 슬래셔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즈히토는 그녀가 가위를 든 괴짜가 슬래셔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그 때문에 그는 또 한 번 몸에 꿰맨 자국을 얻었다. 며칠 후 스즈미네가 방문하여 나츠노에게 슬럼프를 극복하도록 잡지 몇 권을 읽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 잡지에 슬래셔가 실렸고 이미 3명을 공격했다고 말했고 나츠노는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며 범인을 잡으면 더 학대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스즈미네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날 후에 건물 밖에 서 있던 나츠노는 슬래셔를 찾으러 가자고 선언했다. 그들이 처음 간 곳은 서점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아키야마의 책이 너무 두꺼워서 한 소녀가 그 책을 이용해 범인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점을 나서자 그들은 회사원을 만났는데 그는 슬래셔가 카페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의 동료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나츠노는 그 남자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아키야마의 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후에 근육질 남자들을 피하려다가 그들은 금발 여자아이를 다시 만났지만 나츠노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의 경호원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 길을 막을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가 그들 위에 서 있자 카즈히토는 그녀가 아이돌 작가인 에이키즈키 맥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츠노는 어떻게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맥시는 나츠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게 된 사실에 실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츠노는 시간이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맥시는 나츠노를 놀리며 자신만큼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짜증이 난 나츠노는 가위를 꺼내 맥시에게 도전했지만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이기도 전에 맥시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맥시를 들어 올려 데려갔다. 그날 저녁 카즈히토와 나츠노는 수사를 통해 얻은 사실들을 논의하던 중 소란을 들었다. 그곳에 가보니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잘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츠노는 군중을 살피다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카즈히토는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가 아키야마의 책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던 중 골목길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조사하러 갔다. 그는 칠죄종 소설 중 하나를 발견하고 나츠노가 돌아올 때까지 읽기로 했지만 너무 늦게 함정임을 깨달았다. 카즈히토는 자신의 옛 아파트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뒤돌아보니 여동생 마도카가 있었고 왜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마도카는 자신을 형제처럼 대해 말을 걸었고 그 때문에 카즈히토는 마도카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분한 그는 마도카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내 그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완동물에게 말하듯이 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마도카는 그에게 빨간 카레를 먹이려 했지만 갑자기 장식을 사는 것을 잊었다며 일어서서 장식을 사러 간 사이 카즈히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겨우 풀려나려고 애쓰던 중 그는 유령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나츠노를 발견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나츠노에게서 누나가 자신을 납치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았고 자신도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나츠노는 수상한 사람을 쫓다가 놓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즈히토는 그녀를 쓸모없는 형사라고 놀렸지만 나츠노는 그 사람이 남긴 책을 보여주었고, 카즈히토는 공격 배후에 있는 자가 아키야마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그녀의 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중 그는 누나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책 중 하나를 사용했다는 것을 떠올렸고, 나츠노는 그녀가 공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물었지만 카즈히토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다음날 조사를 계속하던 중 나츠노는 아키야마의 책들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스즈나를 만났습니다. 나츠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며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공원에서 나츠노의 책을 찢은 소녀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었습니다. 작고 짧은 머리의 소녀라고 묘사했는데 마도카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곧 공원으로 가서 책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마도카가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나츠노에게 카즈히토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나츠노는 마도카에게 발견한 책 조각들에 대해 물었고 마도카는 오빠의 책들을 모두 태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집에서 나츠노는 카즈히토에게 마도카가 칼로 베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마도카가 아키야마가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빠를 빼앗으려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마도카가 아키야마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를 증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나츠노는 그의 죽음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즈히토는 그의 여동생이 살인마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며 나츠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돕겠다고 동의하자마자 마도카는 배트맨처럼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마도카는 글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추적기를 설치했다고 고백했고 카즈히토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츠노는 그녀가 아키야마 시노부라는 것을 알고 왔냐고 물었고 마도카는 놀랐습니다. 나츠노는 그가 자신을 구하려다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지만 그가 한때 자신의 독자였기에 그의 뜻을 기려 글쓰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는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을 잃고 나츠노가 맞기 전에 카즈히토를 데리고 깨진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후에 카즈히토는 공원에서 깨어났고 마도카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오빠를 찾기 위해 도시에 왔고 그가 아키야마의 책을 좋아해서 그런 함정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함정에 걸려들자 그녀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함정에 걸려드는 건 바보 같은 자신의 오빠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찾았다고 믿었다. 마도카는 일어서서 도망친 자신 때문에 오빠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일을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때 나츠노가 나타나 마도카에게 도전했고 마도카는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공중으로 던져 거대한 칼로 변형시켰다. 나츠노는 가위를 꺼냈고 싸움이 시작되자 마도카는 칼을 체인소로 바꿨다. 그들의 싸움은 마도카의 토비나무에 걸리면서 계속되었고 그것은 나츠노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고 어떻게든 그녀의 톱을 잘랐다. 마도카는 패배를 거부하고 톱을 미사일 발사기로 변형시켜 나츠노에게 발사했지만 나츠노는 가위로 미사일을 맞고 두 동강냈다. 싸움 후 두 소녀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나츠노는 난도질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마도카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날 밤 늦게 카즈비토는 그들의 아파트 밖에 서 있었는데 스즈나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스즈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즈나는 그 이유를 물었고 카즈비토는 그녀가 살인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을 때 알아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살인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심지어 회사원까지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즈나는 나츠노가 슬럼프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그랬다고 인정했지만 카즈비토는 독자들이 작가를 믿어야 한다며 나츠노를 놀리지 말라고 말했다. 스즈나는 글을 쓸 수 없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카즈비토는 나츠노는 도움 없이도 슬럼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나츠노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즈나에게 자신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원고를 꺼내 공중으로 던지며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수즈나가 서둘러 원고를 줍는 동안 카즈비토는 나츠노에게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을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수즈나가 종이들을 줍자 나츠노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러면 잘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어느 날 아침 카즈비토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요이와에게 붙잡혔다. 요이와는 그와 놀고 싶어 했다. 요이와는 그를 간지럽히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는 곧 마을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집에서 그는 나츠노의 발치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나츠노는 그가 10살짜리 아이와 바람을 피웠다며 역겨운 변태라고 불렀다. 그는 요이와가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나츠노는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서점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 도시에 왔을 때 그 서점에 책을 사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쿠라를 괴롭히며 책을 반품하러 온 성가신 할머니를 만나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자가 떠난 후 사쿠라의 아버지가 나와 그를 때리려고 했지만 사쿠라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게 책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카즈비토는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요이와가 사쿠라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요이와는 공원으로 달려가 그 서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게를 직접 구할 아이디어가 있었고 가게 이름이 쓰인 모자를 꺼내 카즈비토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카즈비토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그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사진 찍는 바람에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2명의 소녀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카즈비토를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했고 요이와는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은 카즈비토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게시했고 나츠노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아프로맨을 만났는데 요이와는 그의 머리가 이끼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를 모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 눈부신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맥시였습니다. 요이와는 맥시에게 끌렸고 맥시는 그녀에게 선글라스를 주고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즈비토 머리에 있는 간판을 보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가게를 홍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요이와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에 앉아있는 요이와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카즈비토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요이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식으로 유혹해 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달래려 했지만 요이와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나츠노가 가위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카즈비토를 괴롭힌 후 나츠노는 요이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언니가 화가 나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노는 자매는 항상 싸우지만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이와는 사쿠라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지 확신하냐고 물었고 나츠노는 사과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요이와를 가게로 다시 데려갔고 거기서 사쿠라는 자신이 요이와를 걱정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고 요이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츠노는 가게가 왜 문을 닫는지 물었지만 사쿠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나츠노는 요이와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이와는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언니에게 설명했지만 사쿠라는 그냥 평범한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요이와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때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사쿠라는 그게 그들 나름의 사랑 표현이라고 말했고 나츠노는 그들이 은밀한 50가지 그림자 버전을 즐기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카즈히토가 책을 읽고 있는데 나츠노가 와서 브래지어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카즈히토는 인간이 브래지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매우 놀랐습니다. 카즈히토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츠노는 그가 개인이 냄새를 맡아 찾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얼간이에게는 쉬운 일이었죠. 카즈히토는 나츠노의 가슴 위로 뛰어올랐지만
나츠노는 놀라서 그를 벽으로 날려보낼 만큼 세게 때렸습니다. 나츠노는 그를 더러운 개라고 부르며 왜 그랬냐고 물었고, 카즈히토는 그의 패드가 달린 속옷을 찾기 위해 냄새를 맡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츠노는 그를 허락했고, 카즈히토가 냄새를 맡자 나츠노는 예상보다 훨씬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정신을 차린 나츠노는 다시 그를 벽으로 내던지며 추잡한 놈이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만졌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카즈히토는 자신이 더듬을 만한 것이 없었고 마치 벽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츠노는 가위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스즈미네는 두 사람의 수색에 합류했고 거실을 함께 뒤지면서 브래지어의 생김새를 나츠노에게 물었습니다. 나츠노는 브래지어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카즈히토를 꾸중하려던 순간 그가 자리에 없다는 걸 알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책을 빼앗았다. 주인이 바쁜데 빈둥거릴 권리가 없다고 말하자 그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그의 잔소리에 지쳐 가위를 던졌지만 그는 재빨리 피했고 가위는 책장에 맞았다.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그는 정확한 솜씨였기에 그 미친년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 그때 상자가 그의 위로 떨어졌고 그가 안을 들여다보자 나츠노는 소방차처럼 빨개졌다. 상자 안에는 음모 확대 장치가 들어있었고 그 바보 같은 놈은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그가 가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꼬리를 밟고 가위를 펼치며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파트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체육관을 확인하러 갔다. 그러자 스즈미네는 나츠노에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자주 빼먹고 다시 착용하지 않는지 물었고 나츠노는 사물함이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보라고 했다. 아픈 여자는 기꺼이 얼굴을 사물함에 쾅 부딪혔고 얼굴이 사물함에 붙어버렸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나츠노는 카즈히토에게 왜 여자 탈의실에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카즈히토는 스리스리 여자에게 관심이 없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고 나츠노는 그를 외모를 이용해 여자들을 엿보는 역겨운 변태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계속 싸웠고 모두가 그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스즈미네는 그 수치심을 만끽했다. 체육관을 나서던 중 근육질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가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다며 나츠노에게 함께 하자고 했다. 역기를 들면서 리더는 그 운동이 가슴 근육을 키우고 몸을 만들어준다고 주장했고 나츠노는 그에게 역기를 집어던졌다. 한편 카즈히토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나츠노가 찾던 브래지어의 다리가 걸렸고 그는 밤중에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브래지어를 가져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나츠노와 스즈노가 돌아왔을 때 침실 바닥에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즈노는 도둑이 든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나츠노는 현장을 살펴보고 카즈히토만이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카즈히토는 나츠노가 속옷을 훔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마을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그는 여인을 만났고 여인은 그의 가방에서 속옷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는 속옷을 낚아채 도망쳤습니다. 나츠노는 그를 찾아 서점에 갔지만 사쿠라는 그가 거기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노는 카즈히토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편 카즈히토는 숲속에서 속옷을 묻으려던 중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 빨간 머리에 메이드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고 덤불 속에서 몰래 그녀를 훔쳐보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빗자루의 솔 부분을 떼어내 칼을 드러냈다. 칼을 든 여자로부터 도망치던 그는 길로 뛰쳐나갔고 트럭에 치일 뻔했지만 나츠노가 간신히 구해주었다. 나츠노는 그를 내려놓고 가위를 꺼내 미친 여자와 맞섰지만 감자를 파는 소리가 들리자 바이스톤을 남기고 떠났다. 후에 나츠노와 카즈히토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자 나츠노는 왜 흙투성이인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속옷을 발견했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가방에 들어갔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디자인을 봤냐고 물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가 그것이 자신의 최애템이라고 말한 이유를 깨닫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며 가위로 그를 찌르려 했다. 그녀가 그를 쫓아가는 동안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다. 얼마 후 나츠노는 다양한 무기가 전시된 칼날의 성지라는 이름의 여관에 카즈히토를 데려갔습니다. 둘러보다 책을 발견한 카즈히토는 책을 보던 중 마도카에게 안겨 올라와 나츠노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카즈히토는 나츠노를 위해 만들어진 방 같다고 말했고 나츠노는 그곳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침실을 살펴본 마도카는 침대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하나 더 요청해야 할지 물었지만 나츠노는 갑자기 수줍어했고 카즈히토는 그녀가 다른 팀으로 갈아탈지 궁금해했습니다. 짜증이 난 나츠노는 가위로 카즈히토를 벽에 밀어붙이며 마도카에게 다른 방을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는 감사를 표하며 나가는 길에 카즈히토를 안았지만 나츠노는 자신의 방에 그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는 그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항의했고 두 사람은 곧 말다툼을 시작했지만 나츠노는 함께 온천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온천에서 그들은 수학여행 중이던 사쿠라와 하미를 만났고 나츠노는 자신만 가슴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수줍어하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주머니 크기의 책을 읽던 그녀는 카즈히토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날 저녁 식당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스즈나와 그녀의 교양 있는 괴짜 집단이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츠노가 스즈나를 꾸짖는 동안 하녀가 떠나자마자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상한 모자를 쓴 남자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 나츠노가 가위를 갈면서 스즈나에게 곧 기절할 것 같으니 목욕탕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스즈나는 고통 너머의 황홀경을 찾을 때까지 온천에 앉아 있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그녀는 맥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여관 안에서 카즈히토는 모든 직원들이 좀비처럼 움직이며 칼을 들고 온천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채고 나츠노에게 경고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마자 좀비 직원들이 문을 부수고 그녀를 에워쌌다. 맥시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어리석은 빛나는 포즈를 취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지나쳐 나츠노를 공격했다. 카즈히토는 스즈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발에 밟히는 걸 즐기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맥시에게로 향했지만 자기중심적인 그 멍청이는 자신의 망상세계에 빠져 있었다. 카즈히토는 어쩔 수 없이 나츠노를 직접 도와야 했고 그들을 막아내면서 가위를 다 갈 때까지 자신이 막아주겠다고 말했고 이 말에 나츠노는 그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카즈히토는 한동안 그들을 막아냈고 막 칼에 찔릴 뻔한 순간 마도카가 새 칼을 들고 나타나 그를 도왔다. 곧 나츠노는 가위를 갈고 두 소녀는 함께 그들을 물리쳤다. 싸우는 와중에 나츠노는 자신의 책이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너무 화가 나서 맹수 모드로 돌변했다. 얼마 후 나츠노와 카즈히토는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카즈히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나츠노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기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나츠노가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묻자 그는 책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가지고 돌아왔고 나츠노는 그 책을 보자 사쿠라가 추천해준 책들을 꺼냈다. 카즈히토는 왜 누군가 그것을 부수고 책만 남겨두었는지 의아해했고 나츠노는 왜 경보가 울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위를 그에게 던졌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 책을 읽는 것이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즈히토가 책을 다 읽자 나츠노를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갑자기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자신이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스즈나에게 물어보기로 했지만 스즈나는 기밀 정보라며 거절했다. 나츠노는 그녀가 줄 수 있는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 자르겠다고 약속했고 그 미치광이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 작가는 저명한 작가 오사와 슈준의 딸이었다. 그것이 전부였기에 나츠노는 스즈나가 준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도착하자 카즈비토는 지름길을 안다고 하며 버려진 창고를 지나는 길로 안내했다. 나츠노는 그가 자신을 외딴 곳으로 유인했다며 더러운 돼지라고 비난했고 그가 변명하는 사이 나츠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래서 그녀는 카즈비토를 인간대포처럼 이용해 그들을 물리쳤다. 카즈비토가 그녀를 나무라는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던 남자가 나타났고 카즈비토는 그를 작가의 아버지로 알아봤다. 나츠노는 그를 묶어놓고 신문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발로 차고 답을 얻어야 할 모든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과 딸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카즈비토는 도서관으로 가고 나츠노와 헤어졌다. 그가 책을 치우고 원고를 발견했고 꺼내자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하미였고 그는 그녀가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즈비토는 하미의 성이 오사와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찾던 작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어서 짖었습니다. 그녀는 사쿠라가 항상 책을 사러 오는 개에 대해 말해줬고 그가 바로 그 개라고 직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겨둔 곳에서 그가 원고를 꺼내는 것을 볼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말했고 그에게 약속했던 대로 작가가 되었지만 약속했던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가가 되었지만 카즈비토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고 자신이 진정한 작가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작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작가를 이기고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츠노를 초대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카즈비토의 교실에 있던 나츠노는 스피커를 통해 하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옥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나츠노는 카즈비토를 두 얼굴을 가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미가 막았습니다. 작가는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며 글쓰기 대결로 승부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마주 앉았고 하미는 원고 100페이지 분량의 단편 소설을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즈비토가 대결 시작을 알리는 짖는 소리를 냈고 글을 쓰는 동안 하미는 나츠노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츠노의 주의를 흩뜨리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나츠노는 계속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츠노에게 자신의 소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나츠노가 좋은 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미는 버튼을 눌렀고 책장이 돌아가면서 거울이 나타났어요. 나츠노가 거울을 보자마자 가위를 들고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츠노는 저항했어요. 나츠노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동안 하미는 책 곳곳에 몇몇 키워드를 숨겨놨다고 설명했어요. 그 키워드들은 독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적색 눈에 검은 머리 가위를 든 소녀를 적이라고 심어주었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카즈비토는 책을 읽은 후 나츠노에게 달려든 이유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츠노를 공격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후 하미는 나츠노를 이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카즈비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츠노는 마음 조종에 저항했어요. 그녀는 입으로 펜을 잡고 글쓰기를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하미는 그녀를 축하하며 펜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축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즈히토가 그것을 빼앗아 그녀에게 원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츠노는 그가 그녀에게 글을 쓰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신인상 수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의 재능으로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미는 자신이 진정한 작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츠노는 그녀에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읽으려 한다면 그녀는 작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미는 카즈히토에게 자신이 책을 출판하면 읽어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는 짖었다. 나츠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원고를 다 쓰면 읽어보겠다고 말했고 하미는 놀랐다. 그래서 하미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나츠노가 화나지 않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나츠노는 이미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마워했고 그 후 그녀를 텐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스노는 선배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며칠 후 마도카는 고등학교 입시 기간 동안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카레를 만들고 싶다고 나스노에게 말했다. 마도카가 부엌에 있는 동안 카즈비토는 그녀가 하는 일을 보러 갔고 그녀가 새 칼로 야채를 마구 썰어대는 것을 보고 걱정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다양한 카레 요리를 떠올리며 카레 냄새를 맡자 이번 카레가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죽은 듯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는 흥분하여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올라갔다. 하지만 냄비 안을 보고는 파란색인 것을 보고 경악하여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나츠노는 그에게 먹기로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맥시의 경호원들이 서점에 들어와 아키야마 시노부와 헤이데 모미지의 책을 모두 사자 그는 파란 카레를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서점으로 갔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따라갔지만 집주인과 여관 주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겼다. 곧 그는 경호원들을 찾으려고 공원을 배회했지만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폭력적인 빗자루를 든 하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미친 행동에 대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막대기에 발을 디뎌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당황해서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그를 몰아붙였고 공격하려 할 때 나츠노가 그녀를 막으면서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붉은 머리 여자는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섀도우 서번트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전직 요원이며 모레브 사차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나츠노에게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했고 둘이 다시 싸우려는 순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 안에는 맥시라는 금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츠노와 모미지와 비교당하는 것이 모욕적이라며 그들의 책을 모두 사들였다고 말했다. 맥시는 키가 크고 가려진 구조물을 가리켰고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것을 공개하자 나츠노는 그것이 9층짜리 탑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맥시는 탑에 올라서 나츠노와 모미지에게 9층 탑 오르기 시합을 신청했다. 바로 그때 사치가 탑으로 돌진하여 경호원들을 때려눕히고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맥시에게 주인을 모욕하는 무능한 바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최고의 작가이며 오다 아이치로를 따라하는 사람은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노가 옥상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합류했고 막 싸움이 시작하려는 순간 맥시의 경호원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며칠 후 스즈나가 나츠노를 찾아왔지만 나츠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나츠노가 일하는 동안 카즈비토가 스즈나에게 온 이유를 물었고 스즈나는 나츠노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작가들처럼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한다면 7제종 시리즈 마지막 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져온 의상을 정리하고 이상한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나츠노가 눈치채지 못하게 의상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여러 벌의 의상을 입히다가 수영복을 입히려고 하자 나츠노는 그녀가 하는 짓을 알아채고 벌을 준 후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두 번째 계획은 나츠노를 취하게 해서 그녀가 더 친절해질지 아니면 더 심술궂어질지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즈비토는 그녀에게 나츠노를 술 취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스즈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나츠노의 컵에 와인을 몰래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츠노가 컵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거의 즉시 그녀는 일어나 카즈비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그녀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를 들어 올려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스즈나가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하자 그녀는 스즈나에게도 친절하게 말했는데 스즈나는 나츠노가 자신을 학대할 때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츠노가 더 심술궂어지기를 바라며 더 많은 술을 마시라고 제안했지만 나츠노는 대신 더 친절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츠노는 스즈나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스즈나는 시체처럼 쪼그라들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다음 카즈비토를 들어 올렸는데 카즈비토는 그녀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껴 그녀에게 자갈이 박힌 옷이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미쳐 날뛰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녀가 예민해졌고
그는 사과하며 평평한 플롯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노는 그가 프러포즈하는 줄 알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상상했고 심지어 아기 방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카즈비토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그를 침실로 데려가 격렬한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를 핀으로 고정시키자 그녀는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껴 그에게 토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카즈비토에게 할머니의 50년 된 양말 냄새가 난다며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칠죄종 시리즈 마지막 책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가짜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카즈비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